자, 변혁적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 특별히 우리 변혁적 리더에게 있어서 이 말과 언어, 대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리더도 문제이고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팔로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리더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통 무뚝뚝한 사람, 대명사로서 무뚝뚝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명사로서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집에 왔어, 밥 먹자, 자자. 세 마디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경상도 할머니와 그 미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인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day? 그런 얘기를 해요. 버스가 왔다는 얘기인데, 경상도 할머니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왔다는 말을 what day, 그러니까 미국 청년은 what day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 있다가 Monday, 그러니까 미국 청년은 Monday라고 얘기한 것을 이 할머니는 무언데요, 무엇인데요, 이런 말로 알아들은 거죠. Monday라고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뭐냐, 그러니까 버스다, 버스데이, 버스데이. 그러니까 미국인 청년이 있다가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와 미국인 청년의 그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리더가 팔로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그 목표와 또 나아가야 될 그 지향해야 될 바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조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자,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밑에 보면 그 사진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게 정진경 박사님이십니다. 그 한국의 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또 존경받으시는 분이 이 정진경 박사님이신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저의 멘토시기도 하고, 제가 아주 이 변혁적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제일 기억이 났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물론 이제 그 온화한 인품,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아마 그 잠깐이나마 그분의 그 인품을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온화한 그 인품과 또 그 말을, 젠틀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 유산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하나가 이 정진경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이 나서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탁월한 변혁적 리더들은 이 카리스마적이고 오소로티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리더들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리더들은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데, 변혁적 리더가 되려면 이 권위에 근거한 명령보다는 친근하고 또 개인적인 1대1의 대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팔로워들과 그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전반에 그 소통적인 감성을 불어넣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조직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규범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이 변혁적 리더의 그 사명이라고 할까? 하나의 의무가 되겠죠.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적인 1대1 방식으로 팔로워들과 관계를 맺는 친근한 방식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이미 그 조직의 규모가 커져 있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성장 가운데 있는 그 조직이 작은 조직처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조직 운영을 통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강의가 아주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이 강의하기가 힘든 날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 제작하는데 시간이 어떤 때는 보통 때보다 10배가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 만에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사람이 굉장히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혁적 리더는 그 상하 관계에 의한 명령을 내린다기보다는 그 추종자들과 이 소통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운영의 유연성이라든가 직원의 높은 참여도라든가 치밀한 전략 연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혁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변혁적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막연하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전 의자만 돌리면서 그 기한서나 또 어떤 그런 목표 그 문서에다가 사인만 하고 폼만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팔로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네요. 대화란 무엇인가? 여러분, 대화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화합시다 해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속사포 같이 그냥 막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사람도 있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주고받는 건데, 우리 그 한국 문화에서는 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든지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그 위기자 굉장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눠야 되는 리더는 평생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급격히 변화가 되고 생활 환경이 급격한 과정을 겪으면서 변천이 되더라도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와의 그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실제 예를 제가 지금 아마 후반부에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신분석학자 그 프로이드의 그 대화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실제 예가 있어요. 그 예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회 공동체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리더, 변혁적 리더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들의 경우도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그 본질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말하는 걸 배우게 되고 저절로. 근데 이게 저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 여러분 혹시 그 애를 낳아서 키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만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애를 키워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부모라든가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무언가 학습과 배움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들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저절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탄생과 동시에 누구나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탁월한 대화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해서 나이가 들어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대에 와서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변혁적 리더의 그 위치에 오르게 됐을 때
이런 그 훈련과 이런 학습과 이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엄청난 그 어려움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소통이 불통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겁니다. 부작용. 본인도 그렇고 그 리더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에게 있어서의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현대 사회를 퇴보시키는 이 불성실한 리더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대화라는 것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익혀지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대화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연구를 해서 또 실제 자신의 그 사업처나 또 조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방법들, 그런 그 스킬, 그런 기술들을 익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되고 진정한 변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의 그 기법, 본질을, 의미를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그 본질에 접근이 되지 않고 그 수박 겉돌듯이 그 본질에 접근되지 아니하고 그 막연하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된다라고 그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 대화에 임한다든가 리더로서의 그런 자세를 팔로워들에게 취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뭔가 느낌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불통이로구나.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리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직이 변하지 않고 리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직원들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물론 그런 느낌조차 그 감지할 수 없는 리더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리더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불통이 된다는 그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위기가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문제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있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개인적인 관심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변혁적 리더에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양의 명언에 보면은 새치의 혀가 5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 새치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말과 동양의 명언을 통해서 이 대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리더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대화라는 것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 회화, 대담 이렇게 풀이라고 했는데 좀 두꺼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 또 그 말, 회화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거나 회화 가운데 다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등 그 의미는 일정치 않으나 보통은 특정한 개인과 다른 특정한 개인이 1대1의 형태로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경우, 이것을 대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해서 행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쪽이 듣는 편이 되기도 하고 듣는 쪽이 이야기하는 편이 되기도 하는, 이게 이제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대화는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그 대화론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얘기 말씀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사람이 살지 않은 외딴 섬에
무인도죠. 무인도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마 표류가 됐는지 외딴 그 저기 무인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무인도에서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무런 희망도 좌표도 목표도 없었는데 말을 상실한 채 1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상실한 그 10년의 세월은 이 아들과 어머니의 그 정신을 분열을 시켜서 마침내 이 아들이 어머니를 범하는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쇼킹하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대화, 남녀 간의 대화, 젊은이와 노인과의 대화,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과 정치인의 대화 등 대화야말로 이 시대와 역사의 호흡 속에서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화가 원활했던 그 사회나 시대는 그 민족이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줄 알았던 국가는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잃은 적이 없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것이 이 고통의 마찰을 완화시켜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희망의 등불을 갖게 해주는 고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TV 뉴스라든가 책을 보게 되면은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대화의 시대다, 협상의 시대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일상생활도 대부분 그 대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직장에서, 음식점에서, 또 쇼핑센터에서 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상실한 인간 사회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대화를 상실하게 되면은 싸움과 폭력 그리고 비정, 이제 정을 상실한다는 건데 비정의 연속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길은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대화하지 않고 순전히 이제 명령과 지시만을 가지고 그 비정을 가지고 어떤 그 인간적인 정을 배제한 그런 그 스타일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 또 거기에서 엄청난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리더십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신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조직을 한번 이렇게 그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들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형식은 공동 인간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대화를 상실하는 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론에 나오는 어머니를 범한 아들처럼 인간은 비인간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상실하게 되면 비인간적이 되고 비도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에게 있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화를 상실한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화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대화의 상실. 그러니까 이 TV 뉴스를 봐도 그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가 모든 문제의 그 핵심이 대화의 상실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큰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시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로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차가 이제 충돌을 한다든가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요즘 그 한국 뉴스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건데 서로 그 난폭 운전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막 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대화로 풀지 못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는 주장만을 내세울 뿐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곧 싸움으로 돼서 욕설과 폭력으로 번져나가서 결국에서 사회 문제도 되고 또 조직은 그 리더십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불통의 조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를 상실한 인간 사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conversation인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학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의 습득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나 의사 전달의 수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대화를 배웠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단순한 의사 표현이나 의사 전달의 수단만을 생각했던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지적 능력이 있는 리더들은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그 내용을 한 1분 정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어휘라든가 대화의 능력이라든가 대화의 콘텐츠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대화가 빈약한지 풍부한지 애매한지 분명한지 혼돈 상태에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빈약하던가 풍부하던가 혼돈 상태에 있던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도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이게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의사 전달의 그 방법, 그 종류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일방적인 그 이야기잖아요. 연설도 그렇고 설교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충분한 내용의 그 이야기거리, 정보거리, 또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런 구성 요소들이 빈약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헛된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론이 나지도 않고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겠죠. 자, 계속해서 스피치의 종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혼자만의 스피치,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스피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방적인 스피치, 네 번째는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네요. 첫 번째 이제 혼자만의 스피치라는 것은 흔히 이제 독백이라는 것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건데, 혼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이상한 자극을 받아서 한때 흥분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혼자만의 스피치는 되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병 환자나 정신박약 증세가 심한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이야기에 빠져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 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연극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 모노로그라고 그래서 혼자만의 그 스피치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특수한 경우고,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의 모노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의 기분이나 사상의 표현 방법으로 또 연극에서 어떤 설명 부분에서 이 그 혼자만의 스피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일반 사람들, 특별히 리더가 혼자만의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 할 거예요. 저 사람 그 정신 상태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상호 간의 스피치인데, 이 상호 간의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에 서로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스타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상적인 인사도 있고 소개라든가 상담, 뭐 면접,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화라든가 좌담이라고 부르는 말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체에 어떤 그 사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도 어떤 사교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스피치의 경우라면 상호성이 가장 강하게 느껴져야 된다. 이 상호 간의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또 말하는 사람이 듣기도 하고, 이런 그 상호 간의 그 어떤 그런 긴밀한 유대감, 이런 것이 그 필링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호 간의 스피치가 잘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에 이제 그 SNS가 유행인데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SNS 상에서 뭐 이메일을 체크한다든가 또 카톡이 왔는지 살펴본다든가 이거 실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주 그 매너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도 아주 비매너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을 앞에다 놓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상대방을 이렇게 바로 앉혀놓고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 내용이 이제 긴급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잠깐 한 2, 3초나 10초 내로 얘기만 하고서 끊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앉혀놓고 무한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로 그러는 것인지 요즘에 그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정말 리더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태도를 고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호간의 스피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듣는 사람, 당사자 양쪽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화제를 적절하게 이끌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유머를 적당하게 삽입하거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회화나 저하담에 서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간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데는 상호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head knocking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영어처럼 이제 really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든가 정말이에요? 아 자꾸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그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자기의 그 속 얘기도 하게 되고 거기서 그 긴밀한 그 사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친교가. 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화제를 풍부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화제를 바꾸어 나가는데 민감해야 된다. 또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살펴서 그 이야기의 그 상태를 바꾸어 나가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스피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의 기법이 필요하고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뭐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것을 자기가 이론화하고 자기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립을 해놨을 때 정말로 스피킹을 한다든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설득을 할 때 이것이 굉장한 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설명하는 기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또 조금 알고 있어도 일부분밖에 모를 때 이것을 상대방에게 잘 알려주는 설명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고 잘 설명해주는. 이거 이제 리더가 그 어떤 그 사업 제안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라든가 그 방향이라든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 설명하는 기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득하는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에 상대방을 찬성하게 한다든가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설득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명을 주는 기법인데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든가 슬프게 해줘서 어떤 그런 이모션, 감동을 시키도록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기법을 감명을 주는 기법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감정에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감동적인 부분. 또 이제 연사가 연설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의 그 감정에 호소를 함으로써 그 반응을 어떤 그런 결과를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감명을 주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간의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당사자가 그 말하는 사람,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돼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특색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협조적인 경우가 있고 대립적인 경우가 있어요. 협조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대립적인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그럼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논쟁. 특별히 이제 이 한국 사람에게 또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논쟁이잖아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결과를 향해서 대화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논쟁한다 그러면은 그냥 감정으로 주먹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주먹이 먼저 나가고 감정이 먼저 나가고 욕설이 먼저 나가는 큰 소리가 먼저 나가는 이게 논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미국식 교육 방식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토론강인데 토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또 학창 시절에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에 아주 심각하게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변혁적 리더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토론 문화, 특별히 이제 논쟁하는 것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해서 결국에 와서는 설득해서 그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방적인 스피치인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방적인 스피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설교라든가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사의 그 강연이나 그 연설 같은 것을 이제 들 수가 있겠고 이런 방식을 독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요즘에 테이블 스피치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것에서 이 일방적인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던 이 상호 간의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게 돼요.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일방적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말하는 스피커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그런 그 독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그 일방적인 스피치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스피치 하는데 누가 손 들고서 질문을 하거나 거기 내용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방적인 스피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스피치에서는 그 화제나 주제의 선택 방법이라든가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이라든가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과 이 계획, 플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인 스피치는 준비된 스피치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계획된 스피치다 이런 그 닉네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이의 이야기를 모두 다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들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집중을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시원치 않거나 이야기하는 방법이 서툴게 되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거나 졸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장소를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 내용을 한 1분만 들어보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는지 연구했는지 새로운 그런 발견이 있는지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스피치는 옛날부터 그 웅변이라든가 연설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중연설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큰 리더가 되고 특별히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또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독특한 특별한 이런 화법을 개발해서 웅변할 때 보면은 그 독특한 그런 화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이 웅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유행을 해서 제가 그 웅변하는 그런 강연 장소에 가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연사 뭐 간절히 간절히 외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주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독특한 화법이 있어요. 특별한 화법. 이런 것을 자기 나름의 그런 화법을 개발을 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면은 그 효율적인 그 스피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집단 속의 스피치. 그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라는 것은 집단 또는 이제 그룹이 단위가 돼서 행해지는 스피치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토의, 회의, 협의 뭐 이런 말로도 불려지기도 하죠. 그 요즘 보면 이제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여러 명이 나와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누고 회의하고 이제 그런 순서들이 이제 흔히 있게 되는데 이 토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 토론이 또 나오네. 디스커션, 토론. 그룹 토론인데요. 이 그룹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그 많은 정보, 그 다양하고 독특한 그런 정보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이 끼어든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틈으로 끼어들어가는지 그 대화를 나눠보면 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틈을 찾지 못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 재치고 그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말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말을 뒤집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야기하세요. 김 선생님 이야기하세요. 뭐 이렇게 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룹 토의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룹의 멤버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밝히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사실이나 의견을 알려줘서 이 전원이 협력해서 공정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룹 디스커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 토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그 세분화하면은 이제 자유 토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유 토의, 자유 토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그냥 무작위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그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탁식 토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새로운 방식으로 그 집단 속의 스피치 그 방식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강사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강의식 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연구자나 경험자를 한 4명에서 5명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선택된 사람들 이걸 이제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패널에 의해서 토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참석자들에게도 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그 패널식 토의라는 것도 있죠. 아무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던 그룹 속에서 이야기를 하던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만의 그런 이론 정립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그런 그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의 7가지 원리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원리는 의사 전달의 목표를 설정하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 그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리더로서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섰을 때 청중들에게 정보를 막 쏟아부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그 엑기스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들 귀에 들려주고 그들 손에 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질 때 먹을 물이 없는 것 마냥 정보는 많은데 많은 것을 전달은 했는데 실제로
귀로 들을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써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제1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전달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데 어떤 목표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빙빙빙빙 돌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제2 원리는 메시지인데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명확한 메시지의 전달 능력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막 화만 내고 큰 소리만 지르면서 상대방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확한 메시지의 그 요건이 뭔가? 먼저 리더는 청중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메시지를 압축, 요약, 또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레포트 20페이지 써내세요. 과제물로. 그러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쉬워요. 20페이지, 30페이지 쓰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거나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30페이지 되는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해서 내십시오. 그럼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메시지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드는 예가 있는데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 황제가 부하들에게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첫째,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둘째,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셋째,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이거였대요. 결론이 뭡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 그게 간결함과 명료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쌍둥이에요. 항상 같이 쫓아다녀야 돼. 간결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간결, 명료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제3 원리는 방향인데요. 방향을 제시하라.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막에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냥 이 바람이라는 게 무슨 규칙대로 부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바람이 불어대는데 바람이 한번 불면 사막에 있던 그 길이 흔적을 찾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 길을 나선 그 순례자 리더가 지도만을 준비하고 갔다 그러면은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도를 보면 안 되고 나침반을 보고 사막을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식한 리더가 되면 길을 뻔히 알고 저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길이 생겼다 없어졌다 언덕이 생겼다 강이 생겼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막 가운데서. 그랬을 때는 지도를 보면 안 되고 나침반을 보면서 그 팔로워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나침반과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막에서 나침반을 보고 북극이죠. 북극을 정확히 가리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제4 원리는 understand, 이해인데요. 청중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 리더는 청중의 필요, 청중의 질문, 청중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 자기의 질문, 자기의 소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듣고 있을까? 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무슨 질문을 할까? 저 사람이 바라는 건 결국 뭘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지, 주제 토픽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TV 뉴스도 봐야 되겠죠.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 유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론 글로 가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리더가 청중을 이해하고 이 팔로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 나의 팔로워가 누군가, 내가 이야기할 때 듣는 대상이 누군가, 나의 청중이 누군가. 그래서 이 시대의 그 화두와 그 메인 토픽, 이 시대의 화두와 청중의 관심사를 항상 연구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 전도를 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디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전도의 대상, 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연구 분석이나 생각이 전혀 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물건을 팔고자 할 때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 구조, 요즘에 이제 경영학에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다 노출이 된 것이지만, 그 상품을 어디에다 진열할 것인지, 라운드의 첫 부분이냐, 끝 부분이냐, 중간 부분이냐, 또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부분이 어딘지, 그것을 연구 분석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세상을 읽고 세상 속의 사람들을 연구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기 전에 들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그 가훈이 경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리더로서의 자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면 그 사람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제5원리네요. 5 principle, 구성 요소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최고로 뛰어난 의사 전달자 중에 하나였던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 예화예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20대 초반에 미국 중서부에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다고 그래요. 이제 배우의 역할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역임하고, 그 레이건의 그 커뮤니케이션 티오리,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간단하고 친숙한 이 5 words,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수첩에다 적어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연구해 보세요. 그 5가지가 뭐냐면 가정, 이웃, 직장, 자유, 평화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제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피스에 대한 이야기,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의사 전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문제 해결. 그래서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소한 이야기로부터 그 리더가 그 말을 시작했을 때 전달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이야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의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갖추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해서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또 킵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레이건은 5개의 그 요소인데, 다들 기억하셨죠? 가정, 이웃, 직장, 자유, 평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원리. 커뮤니케이션의 제6원리는 신뢰입니다. 크레딧인데요. 정중으로부터 크레딧을 얻어라. 신뢰를 얻어라.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붙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리더의 그 확신이야말로 청중들이 신뢰감을 갖게 하는 그 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해하는 정보를 말하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신뢰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얘기, 자기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도 없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청중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7원리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의 제7원리, 영향력이다. 영향력을 미쳐라. 미국 대통령들을 연구해보면요. 미국 대통령을 연구해보면 대통령들이 모두 뛰어난 의사전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커뮤니케이션에 뛰어났던 미국 대통령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고요. 예를 들면 베를린 연설. 여러분 이제 그 자료를 한번 구하셔서 그 베를린 연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이제 대통령의 3선에 당선이 됐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도 있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걸 이제 강의로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뛰어나면 여러분이 위대한 리더, 위대한 변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향력이 없는 리더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